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때로 시련은 나의 껍질을 깨는 망치가 되기도 한다. 나는 작은 우주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매일 딱 한 걸음씩만 더 걸어가자. 기적의 공식을 가슴에 새기고서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적이 찾아온다. 여기 30대 후반에 사기를 당해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혈액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돈이 없어 허무하게 보내드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하루 3시간씩 자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지만 노력을 해봐도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쌓여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도 했었고 사주를 보러 여기저기 다녀도 봤지만 그는 60세 이전에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망연자실할까요? 과연 이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 40이 되어가던 남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벼랑으로 내몰린 그는 미친 듯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멘토를 찾아다니며 블로그에 글을 썼고 강의나 세미나, 유튜브 등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분들과 소통하며 결국 100억 부자가 되어 이제는 돈과 사람, 건강을 모두 챙기며 인생 2막을 행복하게 사는 부자가 되었죠. 이분은 바로 그냥 오는 돈은 없다의 저자 다니쌤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부와 행복에 관한 57가지의 조언을 통해 돈을 쫓지 말고 돈이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제가 울림이 있었던 내용은 기적이란 흔들리지 않는 나에 대한 믿음과 매일 1%씩만 더하는 노력의 결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 30분 책 읽기나 일기 쓰기 또는 성공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내 인생을 180도 바꾸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매일을 한 걸음씩 걸으면 달라질 내일을 상상하며 묵묵히 걸어온 결과는 내가 매일 견뎌낸 한 걸음의 인고에 비하면 반드시 엄청난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을 확신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사세계의 정원을 통해 그냥 오는 돈은 없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2월 31일) 39살의 마지막 날이었다. 나는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축축한 이불을 덮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작은 쪽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먹물처럼 어두웠다. 며칠 전 막노동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자세를 바꾸려고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다. 고시원 안의 공기는 습하고 탁했다. 좁은 곳에서 종일 웅크려 지냈더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섰다. 쌀락눈이 내렸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입김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었다. 11시 58분이었다. 2분만 지나면 내 나이 40살이 된다. 앞에 숫자가 달라진다. 30대를 건너 40대로 들어선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왜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나에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도 같았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새해 다음 날 봉천동에 있는 점집으로 향했다. 이름과 생일, 태어난 시를 말했다. 무속인이 잠시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안 됐지만 60살까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마다 잘 안 풀려. 당신은 나무인데 항상 물이 부족해. 그래서 노력해도 잘 안 돼. 정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나요? 방법이 있긴 해. 특별한 부적을 하나 써줄게. 그럼 좋아질 수 있어. 정말요?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니까. 내 부적 써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 부적값이 얼마입니까? 이건 아주 특별한 거라서 200만 원이야. 당시 고시원 월세 내기도 빠듯했다. 지갑에 있는 15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돈만 있었다면 200만 원짜리 부적이라도 사서 의지했을 것이다. 점집을 나오면서 생각했다.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무렵 나는 투잡 쓰리잡을 하며 살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어차피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군데 일을 그만두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막노동 일만 가끔 했다. 그렇게 페인처럼 6개월을 보냈다. 내가 머물던 고시원 총무는 당시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가끔 반찬을 챙겨주는 등 고마운 분이었다. 요즘은 일이 없어? 고시원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예, 열심히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왜? 무슨 일이 있어? 두 군데서 점을 봤는데 열심히 살아도 60대까지는 희망이 없대요. 거기 사입이 점집일 거야. 내가 아는 철학원이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상당히 유명한 분이야. 그래요? 거기 가서 제대로 다시 한번 보는 게 어때?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별 기대는 안 했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막노동 나가는 걸 포기하고 고시원에 누워 있었다. 멀뚱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다가 갑자기 고시원 총무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차피 비가 와서 일을 못하니 철학원에나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면으로 점심을 대충 때우고 종로에 있는 철학원으로 갔다. 인상이 좋아 보이는 6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사주가 그리 좋지는 않네요. 그는 내 사주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 사주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게 맞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인생의 밑그림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런데 사주라는 건 단지 스케치와 같은 밑그림일 뿐이에요. 밑그림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사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나의 밑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르게 색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주는 참고만 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색칠을 해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롭게 내 인생을 색칠하면 나쁜 사주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타고나는 사주는 30%예요. 나머지 70%는 내가 새롭게 칠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이죠? 단, 내 그림의 밑그림이
완전히 지워질 정도로 절실하고 끈질기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사주는 타고나는 거지만 내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진 스케치는 무시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다시 색칠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해보자. 그날 이후 다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았다. 꿈과 목표를 작은 도화지에 정성껏 그렸다. 고시원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보았다. 내가 타고난 좋지 않은 사주의 밑그림을 무시했다. 매일 내가 원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며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렇게 15년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내 사주의 밑그림은 거의 다 지워졌다. 내가 새롭게 그려나간 그림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화가다. 오늘도 난 내 인생의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를 예쁘게 그리고 있다.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간단한 공식.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마흔쯤 영등포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았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새벽 4시 지친 몸을 이끌고 영등포의 인력시장으로 나갔다. 차가운 유리에 맨살을 베이는 듯 바람이 차고 매서웠다. 인력 사무실에 도착해서 믹스커피를 한 잔 마셨다. 사무실 구석에 앉아서 20분 정도 기다렸을 때 소장이 소리쳤다. 홍제동 아파트 인테리어 보조 7만원 갈 사람 있어요? 제가 갈게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큰 현관 입구가 보였다. 현관 입구 공간만 해도 내가 사는 고시원보다 10배는 더 커 보였다. 거실은 축구장만 했다. 여기 사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기 전에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집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있다. 신림동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때였다. 월급 없이 건당 수수료만 받았다. 나름 열심히 일했지만 한 달 수입은 100만원 정도였다. 관악구 중개사 모임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블로그에 홍보글을 꾸준히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했고 매달 1,000에서 2천만 원의 큰돈을 벌고 있었다. 그를 자주 만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똑같이 따라했다. 매일 꾸준히 블로그에 부동산에 물건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고객이 점점 늘어났다. 블로그에 관한 책도 보고 학원도 다니면서 실력을 쌓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나도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공식을. 기적, 흔들리지 않는 나에 대한 믿음. 매일 1%씩만 더하는 끊임없는 노력. 이 공식을 통해 내 삶에 크고 작은 기적을 만들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지금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있다. 사는 대로 생각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면 된다.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바람직한 일과 해야 하는 일, 좋은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라. 내내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게임하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했다.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일과 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 학생으로서 좋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낙인이 찍힌다.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간다. 다른 선택권은 거의 없다. 목표했든 하지 않았든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내 생각은 그저 끌려간다.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 정해진 길을 가야 했다. 살아가는 관성에 따라 내 생각도 수동적으로 끌려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상당수가 우울증 환자이거나 잠재적 우울증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 왜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까? 그 이유는 가정, 학교, 조직, 사회가 원하는 틀 안에서 살도록 강요받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대로 생각을 조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바라는 일을, 좋은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단 하나의 목적은 행복한 삶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해야 하는 일, 바람직한 일, 좋은 일에는 나가 빠져 있다. 세상의 틀에 맞추느라 오히려 나를 소외시켜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했다. 인생 1막은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왔다. 나를 희생하고 순응하는 삶이었다. 이제 시작되는 인생의 2막에서는 나를 중심에 놓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가자. 기억하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